2018년 1월 14일 캘리포니아주 페리스시 일요일 아침 오전 5시 50분 리버사이드 카운티 911에 전화가 걸려온다. 수화기 너머에는 여성의 목소리. 신고자는 방금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환원은 표준 프로토콜을 따른다. 첫 질문은 이름과 정보. 소녀는 자신을 조던 터핀이라고 소개한다. 나이를 밝히지 않는다. 교환원은 정보를 기록하지만 즉시 불일치를 발견한다. 수화기 속 목소리는 말한 나이와 전혀 맞지 않다. 음색이 너무 높다. 말투는 어눌하고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억양이 섞여 있다. 목소리만 들으면 훨씬 어리게 들린다. 교환원은 시스템에 메모를 남기고 계속 질문한다. 다음 표준 질문은 주소다. 순찰대를 보내기 위한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다. 조던은 몇 초간 침묵한다. 그리고 주소를 모른다고 말한다. 전혀 모른다고. 교환원은 다시 묻는다. 혹시 거리 이름? 집 번호? 가장 가까운 교차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없다. 소녀는 설명한다. 거의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거리 이름도 모른다고. 동네 이름도 모른다고. 주변의 개인 주택들만 보일 뿐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교환원은 전술을 바꾼다. 전화에 GPS를 켜달라고 요청한다. 조던은 지시를 따른다. 시스템이 좌표를 파악하기 시작한다.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신호가 약하고 전화가 오래됐다. 교환원은 신고자를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 대화를 이어간다. 질문한다. 왜 도망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던은 이 통화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을 한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자매들에 대해 말한다. 12명, 모두 아직 그곳, 집에 있다. 나갈 수 없다. 잠자는 곳에 붙잡혀 있다. 부모님이 가두어 놓았다. 몇몇은 수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해를 보지 못했다. 가족 외에는 아무와도 교류하지 못했다. 교환원은 정보를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조던은 천천히 또렷하게 반복한다. 금속 고정장치. 그녀는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다. 침대 프레임에. 부모님이 방에 가둔다. 거의 먹이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았다. 교환원은 즉시 통화를 최고 우선순위로 전환한다. 당직 경찰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GPS가 마침내 좌표를 고정한다. 뮤어 우주로드의 교차로. 가장 가까운 순찰대가 코드3 신호를 받는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조너선 몬테스 경찰관과 제이미 헤이젤 경찰관이 기지에서 출발한다. 이동 시간은 4분. 오전 5시 58분.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한다. 조용한 주거지역, 1층 및 2층 주택들, 잘 가꾸어진 마당, 텅 빈 거리. 일요일 아침이라 모두 아직 잠들어 있다. 조던은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이 교환원이 설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녀는 극도로 체중 부족해 보인다.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회색빛이다.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다. 광대뼈는 너무 도드라져 있다. 옷은 자루처럼 걸쳐져 있다. 몇 지수 큰 청바지, 낡은 티셔츠. 육안으로 보기에도 체중이 위태롭게 적다. 경찰관들은 그녀의 외모를 자세히 살핀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 하지만 조던은 다시 자신의 정보를 반복한다. 몬테스 경찰관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을 붙잡아둔 것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 조던은 전화를 꺼낸다. 싸구려 낡은 스마트폰. 액정은 깨져 있다. 그녀는 갤러리를 열고 사진들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금속 프레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고정장치는 짧아서 일어설 수 없다. 손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방은 더럽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다. 두 번째 사진은 한 방에 있는 두 명의 젊은이이다. 둘 다 다른 침대에 구속되어 있었다. 비슷한 고정장치, 비슷한 자물쇠. 얼굴은 야위어 있다. 시선은 공허하다. 세 번째 사진은 또 다른 방이다. 세 명의 사람. 모두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화면을 보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현실이다. 조던은 설명한다. 이들은 자신의 언니와 오빠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언니는 이미 성인이었다. 가장 어린 그녀의 보호를 받던 이는 아주 작은 존재이다. 그녀를 포함해 총 13명. 그녀만이 탈출할 수 있었다. 헤이젤 경찰관은 즉시 무전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둔 것이 확인되었다고 알린다. 신속 대응팀이 필요하다. 의료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조던은 길 끝에 있는 집을 가리킨다. 밝은 건물, 2층짜리. 모든 커튼은 굳게 닫혀 있다. 진입로에는 미니밴이 서 있다. 외벽은 깨끗하고 잔디는 잘 깎여 있다. 거리에서 보면 집은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 동네의 다른 집들과 똑같다. 순찰대가 현관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순찰대는 이미 현장으로 오고 있다. 몬테스 경찰관은 강제 진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만약 안에 정말로 사람들이 갇혀 있다면 영장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경찰관들은 몇 초 후 12명의 사람들이 수년간 감금되어 있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사람들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 이웃들도, 학교도, 사회복지기관도. 경찰이 이 문 뒤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캘리포니아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원 병력이 오는 동안 경찰관들은 주변을 살펴본다. 뮤어우즈 로드 160번지의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해 보인다. 밝은 베이지색의 2층 건물, 깔끔한 잔디밭, 울타리를 따라 잘 다듬어진 숲을. 진입로에는 새 기아 미니밴이 서 있다. 옆에는 포드 차량이 또 한 대 있다. 둘 다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 외벽은 새로 칠해져 있다. 지붕은 완벽한 상태다. 현관문은 웅장하고 나무로 되어 있으며 장식 요소가 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 창틀은 새 것이며 균열이 없다. 우편함은 깔끔하다. 현관에는 웰컴이라고 쓰인 매트가 놓여 있다. 전형적인 중산층 주택. 아무것도 수상한 점이 없다. 주의를 끌만한 것이 전혀 없다. 헤이즐 경찰관은 교환원과 연락한다.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2분 후 답변이 온다. 이 집은 데이비드 앨런 터핀과 루이즈 안나 터핀 부부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둘 다 전과 기록이 없다. 이웃으로부터의 불만도 없다. 최근 몇 년간 이 주소로 경찰 출동 요청도 없다. 지원 병력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관들은 소셜미디어를 확인한다. 루이즈 터핀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는다. 프로필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시작된다. 루이지의 페이지는 평범한 다자녀 어머니의 페이지처럼 보인다. 수백 장의 사진, 가족여행, 휴일, 미소, 디즈니랜드 사진, 13명 모두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 앞에 서 있다. 공원 로고가 새겨진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라스베이거스 사진,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예배당에서 결혼 서약을 갱신하고 있다. 그들 옆에는 13명의 자녀들이 모두 있다. 소녀들은 똑같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 소년들은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다. 다시 미소. 다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로윈 사진. 온 가족이 의상을 입고 있다. 누군가는 슈퍼히어로처럼, 누군가는 영화 캐릭터처럼 분장했다. 모두 함께, 모두 사진 속에 있다. 크리스마스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쌓인 선물 더미. 모두 거실에 앉아 상자를 열고 있다. 루이지는 사진에 Blessed with my beautiful family라고 캡션을 달았다. 나의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축복받았다. 사진 아래 캡션은 항상 긍정적이다. Amazing day with my loves.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놀라운 하루. God is good. 신은 자비롭다. So grateful for this life. 이 삶에 너무나 감사하다. 경찰관들은 계속 스크롤한다. 수백 장의 사진, 수년간의 게시물. 항상 똑같다. 행복한 다자녀 가족. 문제의 징후는 전혀 없다. 이 집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암시도 전혀 없다. 두 번째 순찰대가 도착한다. 경찰관 2명이 더. 그중 한 명이 이웃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더핀 가족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묻는다. 답변은 모두 똑같다. 조용한 사람들, 고립된, 특별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종교적이다. 누군가는 그들이 일요일마다 모두 함께 집에서 나와 미니밴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아마도 교회로 가는 것이었으리라. 한 이웃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을 몇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주로 밤에. 가끔 온 가족이 늦은 저녁에 집에서 나와 어딘가로 걸어갔다고 한다. 줄지어 한 명씩 말없이. 또 다른 이웃은 언젠가 이 가족의 젊은 몇몇이 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회상한다. 잔디를 깎고 있었다. 수풀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인사를 건넸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일했다. 이웃들 중 누구도 이 집에 정확히 몇 명이 사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8명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10명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몰랐다. 아무도 그들을 지역 학교나 상점에서 본 적이 없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에는 고립되어 사는 종교 공동체가 많다. 특별할 것 없다. 몬테스 경찰관은 정보를 대조한다. 한편으로는 완벽한 집, 완벽한 외관,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사진들, 행복한 가족, 여행, 휴일, 미소. 다른 한편으로는 조던의 증언, 금속 고정장치. 침대에 묶인 사람들, 굶주림, 고립, 수년간의 외출 금지. 세 번째로는 조던 자신의 신체 상태,
거의 성인이지만 아주 어린 사람처럼 보인다. 극심한 체중 부족, 어린 사람 같은 목소리, 자신의 주소를 모른다. 그리고 전화 속 사진들, 페이스북에 올라오지 않은 사진들, 손목에 적쇠, 더러운 방, 공허한 시선. 한 가족의 두 가지 모습, 대중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경찰관들은 현관문으로 다가간다. 시간은 오전 6시 12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하다. 커튼은 닫혀 있다.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소리도 없다. 몬테스는 초인종을 누른다. 기다린다. 침묵. 다시 누른다. 1분이 흐른다. 또 1분이. 마침내 문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느리고 무거운 자물쇠가 딸깍거린다. 문이 열린다. 문턱에는 상당한 나이의 남성이 서 있다. 데이비드 터핀. 키가 크고 통통하다. 안경을 썼다.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차림의 편안한 옷차림이다. 표정은 차분하다. 일요일 아침에 경찰이 방문할 줄은 몰랐다는 듯 살짝 놀란 기색도 있다. 경찰관이 자신을 소개한다. 이 집에서 사람들이 강제로 갇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데이비드는 표정 변화가 없다. 당황하지 않는다. 문을 닫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차분하게 말한다. 들어오십시오.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마 오해일 겁니다. 그는 옆으로 물러선다.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지난 20년간 미국 역사상 가장 비정상적인 가족 감금 사건 중 하나로 불릴 이야기가 펼쳐진 집으로 들어선다.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것은 냄새였다. 날카로운, 질식할 것 같은 암모니아, 오물, 그리고 다른 무언가의 혼합물. 경찰관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친다. 그들 중 한 명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린다. 데이비드 터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 현관에 서 있다. 손은 주머니에 넣고 차분한 표정. 몬테스 경찰관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선다. 현관은 어둡다. 커튼이 쳐져 있고 불은 켜져 있지 않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다. 벽은 더럽다.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있다. 한쪽 구석에는 옷더미가 쌓여 있다. 몬테스는 묻는다.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비드는 위층을 선으로 가리킨다. 말한다. 침실에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서요.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경찰관들은 계단을 오른다. 계단은 삐걱거린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냄새는 더욱 강해진다. 위층에는 복도가 있다. 몇 개의 문, 모두 닫혀 있다. 몬테스는 오른쪽 첫 번째 문을 연다. 방은 작다. 창문 하나는 커튼으로 굳게 닫혀 있다. 빛이 거의 없다. 바닥에는 쓰레기, 음식 포장지, 플라스틱 병이 널려 있다. 침대 2개, 그중 한 침대에 젊은 여성이 누워 있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간다. 손전등을 켠다. 여성은 겉모습으로 보아 어린 외모이다. 야위였다. 매우 야위였다. 피부는 창백하다. 머리카락은 더럽고 엉켜있다. 낡은 티셔츠와 운동복 차림이다. 몬테스는 그녀를 부른다. 반응이 없다. 어깨를 만진다. 여성은 움찔한다. 천천히 눈을 뜬다. 경찰관을 바라보지만 시선을 맞추지 못한다. 마치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하다. 경찰관이 묻는다.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대답은 즉시 나오지 않는다. 목소리는 작고 쉰 목소리다. 제니퍼. 나이를 말한다. 이미 성인이라고. 몬테스는 멈칫한다. 성인이라고? 이 여성은 훨씬 어린 외모처럼 보인다. 아마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결코 실제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을 발견한다. 제니퍼의 손목에는 구속의 흔적이 있었다. 두껍다. 자물쇠가 달렸다. 고정장치는 침대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다. 길이는 1m도 채 되지 않는다. 제니퍼는 앉을 수는 있고 누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일어설 수는 없다. 문까지 갈 수 없다. 경찰관은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알린다.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급히. 2번째 문. 또 다른 침실. 비슷한 상황. 바닥에는 쓰레기, 어둠, 침대 3개. 침대 위에는 3명의 젊은이들이 있다. 2명의 남성, 1명의 여성. 모두 야위였다. 모두 더럽다.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다. 헤이즐 경찰관은 가장 가까운 침대로 다가간다. 남성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누워있다. 팔에는 똑같은 구속장치가 채워져 있다. 똑같은 자물쇠. 헤이즐이 묻는다. 이름이 뭐예요? 남성은 대답하지 않는다. 몸을 돌리지 않는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헤이즐은 더 큰 소리로 질문을 반복한다.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경찰관을 바라본다.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다. 순수하고 깊은 공포. 경찰관은 안심시키려 한다. 말한다. 우리는
돕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남성은 침묵한다. 그저 바라본다. 그리고는 다시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세 번째 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 방마다 비슷한 풍경.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어떤 방에는 한 명, 어떤 방에는 두세 명. 경찰관들이 세어본 결과 총 12명.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조던까지. 합계 13명이다. 그들 중 3명은 구속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자유롭지만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침대에 누워 벽만 바라보고 있다. 경찰관들은 조사를 시작한다. 이름을 기록한다. 나이를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성인이다. 훨씬 어린 외모처럼 보인다. 다음 사람도 거의 같은 나이다. 훨씬 어려 보인다. 또 다른 사람은 이미 성인이 넘었지만 아주 어리게 보인다. 다음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 외모처럼 보이는 이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가장 어린 그녀의 보호를 받던 사람, 아주 작은 남성, 유일하게 제 외모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그는 루이즈 터핀과 함께 별도의 방에서 잠들어 있다. 묶여 있지 않다. 하지만 말랐다. 외모에 비해 매우 말랐다. 경찰관들은 고정장치들을 촬영한다. 길이를 기록한다. 50cm에서 1m까지. 자물쇠는 단순한 걸쇠형이다. 열쇠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구속되어 있는 여성에게 묻는다.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니?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니? 소녀는 한참을 생각한다. 그리고 대답한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 1년? 아니면 더 오래. 다른 경찰관이 묻는다. 왜요? 대답은 벌을 받아서요. 허락 없이 음식을 먹으려 해서요. 의료진이 도착한다. 4대의 구급차팀. 검사를 시작한다. 맥박, 혈압을 측정하고 반사신경을 확인한다. 예비 결론은 명확하다. 12명 모두 극심한 체중 부족 상태다. 체중 부족이 30에서 40%에 달한다. 장기간의 굶주림 징후, 탈수, 근력 상실, 피부는 건조하고 벗겨진다. 손톱은 부서지기 쉽다. 머리카락은 빠진다. 몇몇은 치아 문제를 겪고 있다. 충치, 여러 개의 치아 상실. 수년 동안 치과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 모두에게 인지장애가 있다. 느린 말투, 집중력 문제, 시공간 진압력 상실. 소녀 중 한 명은 현재 연도를 말하지 못한다. 다른 소녀는 자신의 나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의료진은 병원 이송을 준비한다. 12명 모두 입원해야 한다. 즉시. 의료진이 일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데이비드와 루이즈 터피는 거실에 앉아 있다. 둘 다 차분하다. 둘 다 침묵한다. 몬테스 경찰관이 다가간다. 말한다. 두 분 모두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권리고지를 읽어준다. 데이비드는 저항하지 않는다. 일어선다. 수갑을 위해 손을 내민다. 루이즈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감정도 없다. 설명하거나 변명하려는 시도도 없다. 부부는 집 밖으로 끌려 나온다. 각각 다른 순찰차에 태워진다. 경찰서로 이송된다. 그리고 집 안에는 이 벽 속에서 수년간을 보낸 12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그들은 학교가 무엇인지 모른다. 자유로운 외출이 무엇인지 모른다. 정상적인 음식 맛을 모른다. 그들의 세상은 이 벽들, 이 제약들, 이 더러운 방들로 그치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고 경찰이 여기에 있고 부모가 끌려갔을 때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의료진이 피해자들을 이송 준비하는 동안 수사팀이 집에 도착한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형사들은 임무를 부여받는다. 전면적인 수색을 실시하고 모든 증거를 기록하며 발생한 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 작업은 위층부터 시작된다. 방마다 사진 촬영, 측정, 보고서 작성. 첫 번째 침실에서 형사들은 3개의 제한 장치를 발견한다. 2개는 침대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다. 하나는 벽에. 약 8mm 두께의 금속 사슬, 길이는 50cm에서 1m까지. 자물쇠는 단순한 걸쇠형이다. 어떤 철물점에서도 살 수 있다. 형사들은 고정장치들을 확인한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도구 없이는 뜯어낼 수 없다. 침대 위에는 더러운 침구류가 있다. 매트리스는 낡고 푹 꺼져 있다. 알 수 없는 얼룩들, 냄새는 천에 배어 있다. 침대 중 하나 아래에는 음식 포장지 더미가 있다. 파, 과자, 감자칩.
모든 포장지는 비어 있다. 형사는 발견물을 촬영한다. 메모를 남긴다. 아마 거주자들이 음식을 숨겼을 것이다. 방 한 구석에는 양동이가 있다. 플라스틱, 더럽다. 화장실로 사용된다. 옆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있다. 두 번째 침실, 비슷한 풍경, 2개의 구속장치가 더, 쓰레기는 더 많다. 벽에는 긁힌 자국, 누군가 손톱으로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려 했다. 세 번째 침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각 방마다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장기간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다. 더러움, 비위생적인 환경, 최소한의 개인 물품. 형사들은 1층으로 내려간다. 주방을 살핀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있다. 몇 병의 물, 치즈 한 팩, 잼 한 통. 그것이 전부다. 선반에는 통조림, 파스타, 쌀. 작은 가족이라면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15명이 살고 있다. 찬장 중 하나에서 형사들은 자물쇠 상자를 발견한다. 수십 개의 자물쇠, 다양한 크기. 일부는 새 것으로 포장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오래돼야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옆에는 열쇠들이 있다. 20개의 열쇠 묶음. 거실에는 또 다른 이상한 발견물이 있다. 벽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시간표가 있다. 손글씨. 또렷하고 깔끔하게 쓰여 있다. 수면 시간표. 형사는 기록을 소리내어 읽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면. 오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깨어있음. 주야가 바뀐 생활 방식.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다. 옆에는 또 다른 종이, 집안 규칙, 긴 목록이다. 형사는 문서 전체를 촬영한다. 규칙 1번, 허락 없이 방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규칙 2번,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가지 마라. 규칙 3번,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규칙 4번, 커튼을 열지 마라. 규칙 5번, 전화를 사용하지 마라. 총 23가지 규칙. 위반 시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침실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하다. 1층 방 중 하나에서 형사들은 컴퓨터를 발견한다. 전원을 켠다.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한다. 데이비드 터피는 홈스쿨링 시 당국의 관심을 피하는 방법, 검사가 필요 없는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가족을 사회로부터 합법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바탕화면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 패밀리 포토스.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다.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바로 그 사진들. 디즈니랜드, 라스베이거스, 크리스마스. 하지만 형사들은 다른 사진들도 발견한다.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의 사진, 더러운 방의 사진, 야윈 얼굴의 사진, 전체 아카이브, 수년간의 문서화.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체계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한 형사가 5년 전 날짜가 있는 폴더를 연다. 사진을 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침대에 구속되어 있다. 사진 아래 캡션. 버니시먼트 데이 14일째. 비정상적인 취급 14일째. 또 다른 폴더. 3년 전. 거실에 있는 13명 모두의 사진. 바닥에 앉아있다. 체중이 매우 적어 보인다. 캡션. 패스팅 위크. 단식 주간. 형사들은 하드드라이브 전체를 복사한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다. 부모의 행동이 체계적이었다는 증거. 집 지하실에서 더 많은 금속 고정장치가 발견된다. 상자 하나 가득. 게다가 밧줄, 테이프, 자물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비축품. 수색은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저녁이 되자 수사팀은 작업을 마친다. 완전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모든 증거가 압수되었다. 집은 봉인되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 터피는 경찰서에 있다. 그들은 다른 감방에 수감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신문을 시도하지만 둘 다 변호사 없이는 말하기를 거부한다. 다음 날인 1월 15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기소한다. 데이비드 터핀에게는 12건의 비인도적인 취급 혐의, 7건의 의존적인 인물 가혹행위 혐의, 6건의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 12건의 불법 감금 혐의가 적용된다. 루이즈 터핀에게는 같은 혐의 외에 남편의 모든 행동에 대한 공범 혐의가 추가된다. 총합하여 각 부모는 30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정도의 혐의에 대해 가능한 최대 형량이다. 보석금은 데이비드에게 $900만, 루이즈에게 $900만 책정된다.
기록적인 금액이다. 판사는 도주 위험이 높고 범죄의 심각성이 극히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부부는 계속 구금된다. 변호사들은 변호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다. 사진들, 구속장치들, 12명의 피해자 진술, 의료 진단서, 그리고 코로나 지역 의료센터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수년간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계속한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지난 20년간 뮤어우즈 로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은 더욱 끔찍해진다. 의료검사는 며칠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동시에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다. 데이비드 터핀의 이력을 조사한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망 있는 직업과 고소득을 가진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앨런 터핀은 1961년 텍사스에서 태어났다.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록히드 마틴에 입사했다. 군사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일했다. 비밀 자료에 접근 권한을 얻었다. 1985년 루이즈 안나 로비넷과 결혼했다. 그녀는 아주 어렸고 그는 24살이었다. 교회에서 만났다. 루이즈는 독실한 종교 가정 출신이었다. 데이비드도 자신은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3년 후 가족의 첫 자녀가 태어났다. 그 후 두 번째, 세 번째, 1년에서 1년 반 간격으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다. 데이비드는 계속 일했다. 루이즈는 집에 있었다. 1999년 가족은 텍사스로 이주했다. 이때 터핀 가족은 이미 8명의 구성원이 있었다. 데이비드는 또 다른 대형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에 입사했다. 직책은 시스템 엔지니어, 연봉은 약 14만 달러, 좋은 수입이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10년 가족은 다시 이주한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로 뮤리에타 시에 집을 산다. 데이비드는 노스롭 그루먼에서 원격으로 계속 일한다. 수입은 안정적이다. 이때쯤 가족은 이미 13명이었다. 집은 비좁아진다. 2014년 터핀 부부는 부동산을 팔고 새 집을 산다. 페리스의 뮤어우즈 로드에 있는 바로 그 집이다. 가격은 43만 10천 달러, 30년 모기지 대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가족의 이야기 같았다. 안정적인 직업, 좋은 수입, 자기 집, 대가족. 하지만 형사들은 재정 서류를 발견한다. 그리고 상황은 바뀐다. 2011년 데이비드와 루이즈 터핀은 파산을 신청한다. 이유는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채무액은 충격적이다. 신용카드 빚 24만 달러, 옛집 모기지 대출 15만 달러, 총합하여 거의 40만 달러의 빚, 연봉 14만 달러를 받으면서도 형사들은 카드 명세서를 검토한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오락의 큰 지출, 디즈니랜드 입장권, 1년에 3, 4회 정기적으로, 15인 가족의 여행 비용은 매번 약 5천 달러, 라스베이거스 호텔, 레스토랑, 기념품, 전자제품 구매, 카메라, 컴퓨터, 전화기, 데이비드를 위한 최신 아이폰, 루이즈를 위한 아이패드, 옷, 하지만 성인 2명만을 위한 것, 비싼 브랜드, 신발, 액세서리, 음식, 레스토랑, 배달, 신용카드 명세서는 피자, 중국 음식, 햄버거의 정기적인 주문을 보여준다. 하지만 2명만을 위한 것, 양은 적었다. 그리고 나머지 13명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형사들은 자료를 대조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터핀 가족은 디즈니랜드 여행에 3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라스베이거스 오락에 약 2만 달러, 레스토랑 및 음식 배달에 7년간 약 4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와 동시에 집에서 먹는 식료품비는 최소한이었다. 월 평균 300달러, 15인 가족에게는 하루 약 10달러, 1인당 1달러 미만이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전혀 없었다. 치과의사 청구서도 전혀 없었다. 약 구매도 전혀 없었다. 0.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옷에 대한 지출도 없었다. 오직 데이비드와 루이즈만을 위한 것이었다. 학용품에 대한 지출도 없었다. 책도, 장난감도. 형사들은 세금 신고서를 확인한다. 데이비드는 13명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했다. 세금 공제를 받았다. 연간 수천 달러를 절약했다. 하지만 이 돈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2명의 성인을 위한 오락에 쓰였다. 형사들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루이즈는 일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주부였다. 하지만 동시에 사립 홈스쿨을 등록했다. 샌드캐슬 데이스쿨,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서류상 이 학교에는 13명 모두가 교육을 받았다. 교장이자 유일한 교사는 루이즈 터핀이었다. 당국의 검사는 전혀 없었다. 성적 보고서도 전혀 없었다. 요구사항도 전혀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홈스쿨링은 거의 규제되지 않는다. 형사들은 학교 서류를 요청한다. 등록 서류만 발견한다. 교육과정 계획도, 수업 기록도 아무것도 없다. 형식적으로 루이즈는 13명을 가르쳤다. 실제로는 아무런 교육도 없었다. 학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이것은 당국의 질문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모두를 합법적으로 집에 가두어 두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형사들은 깨닫는다. 이것은 우발적인 비인도적인 취급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다. 면밀하게 계획된,
장기적인.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완전한 고립을 위한 조건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도록 서류를 작성했다. 자신들을 위해 돈을 썼다. 나머지 모두에게는 절약했다.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굶기고 감금하며 닫힌 문 뒤에서 실제 악몽이 펼쳐지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형사들이 피해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듣게 될 내용은 발견된 모든 증거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다. 코로나 지역 의료센터 병원 2018년 1월 15일 터핀의 집에서 온 12명의 사람들이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다. 의사들은 24시간 근무한다. 각 환자는 내과 의사,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영양사를 포함한 전체 전문가 팀의 진찰을 받는다. 결과는 점차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새로운 분석이 나올 때마다 상황은 더욱 섬뜩해진다. 가장 나이가 많은 제니퍼 터핀부터 시작한다. 성인 여성, 키 162cm에 체중 37kg, 체질량 지수는 14, 치명적인 극도의 체중 부족이다. 비교하자면 성인의 정상 체질량 지수는 18.5부터 시작한다. 의사들은 지방층 두께를 측정한다. 거의 없다. 근육 조직은 힘을 잃었다. 팔은 비정상적으로 가늘다. 다리는 약하다. 제니퍼는 1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다. 종아리에 경련이 시작된다. 신경학적 검사는 장기간의 신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후유증을 밝혀낸다. 원인은 고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눕거나 앉아있으면 조직이 손상된다. 제니퍼는 손가락의 감각이 부분적으로 손실되었다. 치아 상태는 참혹하다. 여러 가지 문제, 치주염, 어금니 3개가 없다. 치과 의사는 마지막 진료 시기를 절대 방문한 적 없음으로 평가한다. 평생 한 번도 치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는 인지 테스트를 실시한다. 현재 미국 대통령 이름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제니퍼는 모른다. 캘리포니아의 수도를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모른다. 간단한 문제 15와 23을 더해달라고 요청한다. 제니퍼는 몇 분간 생각한다. 틀린다. 발달 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해당한다. 제니퍼가 성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난 20년간 지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환자는 조슈아 터핀, 성인 남성, 키 170cm, 체중 39kg. 비슷한 상황이다. 체중 부족, 기력 상실, 비타민 결핍. 하지만 조슈아에게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들은 오래된 신체적 손상을 발견한다. 왼팔, 오른발. 회복이 잘못되었다. 의료 지원 없이. 골격에 변형이 있다. 조슈아는 절뚝거린다. 팔은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의사가 묻는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조슈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 5년 전, 아니면 7년 전. 벌을 받는 동안 침대에서 떨어졌다. 부모님은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방에 내버려 두었다. 스스로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환자는 제시카 터핀, 성인 여성, 체중 35kg, 키 158cm. 모두 중에서 가장 말랐다. 제시카에게서 의사들은 장기간의 탈수 징후를 발견한다. 피부는 건조하고 벗겨진다. 입술은 갈라져 있다. 신장은 한계에 달해 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테스트를 실시한다. 제시카에게 자신의 이름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제시카는 불안하게 펜을 잡는다. 크고 고르지 못한 글자로 쓴다. 초등학생처럼. 의사는 간단한 문장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제시카는 할 수 없다.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모른다. 읽기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다. 세기는 20가지 틀리게 센다. 일반 지식은 거의 없다. 의사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검사한다. 상황은 반복된다. 12명 모두 극심한 체중 부족 상태다. 모두 근육 약화가 있다. 모두 비타민 결핍이 있다. 모두 인지장애가 있다. 어린 가족 구성원들은 발달 지연을 보인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 모두. 가장 어린 사람은 비교적 운이 좋았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더 많은 관심과 음식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체중이 정상보다 20% 낮다. 의사들은 협의회를 소집한다. 결과들을 논의한다. 주요 질문은 이것이 유전병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가? 혹시 온 가족이 어떤 희귀한 병리학적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전학자들이 검사를 실시한다. 12명 모두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한다. 성장 및 발달 지연을 유발하는 알려진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한다. 결과는 음성이다. 아무런 이상도 없다. 이러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은 없다. 내분비학자들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한다.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모두 정상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다면 정상이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하다. 12명의 모두의 상탄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장기간의 영양 부족, 신체 활동의 제약, 의료 지원 부재, 사회적 고립, 교육 부재.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행동의 결과다. 수년 동안 계속된 행동,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병원장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검찰청에 전달한다. 40페이지 분량의 문서, 각 환자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의료 용어, 숫자, 그래프. 하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12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수년을 보냈다. 그들은 음식을 빼앗겼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갇혔다. 움직임을 제한당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부모였다.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대신 그들은 집을 감금 장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죄수로 만들었다. 검사들은 보고서를 읽는다. 의료 진단서를 사건에 추가한다. 이제 진술이 필요하다. 피해자들 자신의 상세한 진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월 동안 뮤어 우주로드에 있는 집의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이유를 알아야 한다. 형사들은 친척들을 신문하기 시작한다. 15명의 가족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누군가는 눈치챘어야 했다. 누군가는 질문했어야 했다. 가장 먼저 신문에 소환된 사람은 루이즈 터핀의 여동생인 테레사 로비넷이었다. 그녀는 텍사스에 살고 있다. 20년 이상 루이즈를 직접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형사가 묻는다. 언니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테레사는 대답한다. 2년 전이요. 전화로요. 통화는 5분 정도 지속됐어요. 루이즈는 냉담했어요. 짧게 대답했죠.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형사가 묻는다. 그 전에는요? 테레사는 기억을 더듬는다. 약 5년 전. 그 역시 짧은 통화였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는 약 10년 전. 20년 동안 총 3번의 통화였다. 형사가 묻는다. 만나려고 노력했습니까? 테레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러 번. 첫 번째는 루이즈가 셋째를 낳았을 때였다. 테레사는 찾아가서 축하하고 아기들을 돕고 싶었다. 루이즈는 거절했다. 지금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가 일이 많아서, 집이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전화하자고 했다. 두 번째는 몇 년 후였다. 테레사는 다시 찾아가겠다고 제안했다. 루이즈는 다시 거절할 이유를 찾았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포장되어 있어서 어수선하다고,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3번째, 4번째, 5번째. 매번 루이즈는 이유를 찾았다. 때로는 수리 중이라고, 때로는 아프다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때로는 그저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테레사는 묻는다. 그냥 예고 없이 찾아가면 안 될까요? 깜짝 방문이요. 루이즈는 강하게 반응한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데이비드는 불청객을 싫어한다고. 이것은 그들의 집이고 그들의 규칙이라고. 테레사가 허락 없이 나타나면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테레사는 조카들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루이즈에게 큰 사람들 중 누구라도 전화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최소한 생일 축하라도 해주고 싶었다. 루이즈는 거절한다. 그들에게 개인 전화가 없다고 말한다. 모든 소통은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형사가 묻는다. 사진은요? 루이즈가 사진을 보냈습니까? 테레사는 전화를 연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에 있던 바로 그 사진들. 디즈니랜드, 라스베이거스, 모두 웃고 있다. 모두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테레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사진 속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소녀들은 똑같은 드레스를, 소년들은 똑같은 셔츠를, 마치 교복처럼, 제복처럼. 또 다른 이상한 점, 아무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사진은 수년간 찍혔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 보인다.
변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형사들은 루이지의 부모님을 신문한다. 터핀의 집에서 온 13명 사람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년간 연락을 시도했다. 계속된 거절. 루이지는 부모님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 손주들과 소통하게 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바꿨다. 할머니는 회상한다. 언젠가 그녀는 결국 찾아갔다. 예고 없이. 그 당시 터핀 가족이 살던 텍사스 집까지 갔다. 문을 두드렸다. 루이지가 문을 열었다. 문간에 서서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집이 지저분하다고 말했다. 모두 잠들어 있다고.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할머니는 최소한 손주들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루이지는 거절했다. 다음에 라고 말했다. 문을 닫았다. 다음번은 없었다. 2달 후 가족은 이사했다. 루이지는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형사들은 데이비드의 부모님과 연락한다. 비슷한 상황이다. 손주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방문도 없었다. 명절에 가끔 전화가 왔다. 짧고 형식적인 대화.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회상한다. 한 번은 손주의 생일에 찾아갔다. 선물을 가져갔다. 데이비드는 문 앞에서 맞이했다. 선물을 받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으로 초대하지는 않았다. 그 사람이 잠들어 있다고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형사들은 가족의 주소 이력을 확인한다. 20년 동안 터핀 가족은 5번 이사했다. 텍사스, 그리고 텍사스의 다른 도시, 그리고 캘리포니아, 뮤리에타시, 그리고 페리스. 모든 이사는 친척들이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일어났다. 가족 중 누군가가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오려고 하면 터핀 가족은 이사했다. 형사들은 사실들을 대조한다. 이것은 단순한 폐쇄성이 아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고립이다. 고도로 계획된 전략이다. 루이즈와 데이비드는 단순히 친척들을 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장벽을 세웠다.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사했다.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 자신들도 방문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의 사진들조차도 신중하게 골라졌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진만. 체중이 매우 적은 사람들의 사진은 없다. 문제에 대한 암시도 없다. 형사들은 가족이 다녔던 교회를 확인한다. 목사를 찾는다. 묻는다. 터핀 가족을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 목사는 대답한다. 몇 달에 한 번씩이요. 예배에 왔었어요. 뒷자리에 앉았죠. 끝나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묻는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나요?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목사는 회상한다. 한 번은 교인 한 명이 루이지에게 다가갔다.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막내 사람이 몇 살인지 물었다. 루이지는 짧게 대답했다. 몸을 돌려 떠났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들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다. 형사들은 결론을 내린다. 고립은 절대적이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는 아무도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교회 교인도. 이것은 종교적 신념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폐쇄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숨기기 위한 전략. 누군가 집에 들어갔다면 그는 즉시 진실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중이 매우 적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구속장치들을 보았을 것이며 비위생적인 환경을 보았을 것이다. 데이비드와 루이지가 수년간 그렇게 철저히 숨겨온 그 현실을 보았을 것이다. 이제 이 현실이 드러났으니 형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언제 비정상적인 취급이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심화되었는가? 그리고 수년간의 공포와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 일요일 아침에 조던이 전화를 들고 911을 누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형사들은 뮤어우즈 로드의 집으로 돌아간다. 재수색.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든다. 침실 중 한 곳에서 수사관은 옷장을 연다. 낡은 옷더미 아래에 판지 상자가 있다. 안에는 노트들. 수십 건의 격자무늬 공책들. 형사가 첫 번째 노트를 연다. 필체는 어린이 같고 고르지 않다. 날짜는 2009년. 기록. 오늘 엄마가 나에게 글을 써도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내 일기장이다. 수사관은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처음에는 평범한 기록들. 우리는 영화를 보았다. 오빠가 재미있는 농담을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조가 바뀐다. 오늘 엄마가 화를 냈다. 나는 허락 없이 과자를 가져갔다. 이제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다. 5일 후 다음 기록.
나는 너무 배고프다. 엄마가 빵 한 조각을 주었다. 더 먹고 싶다. 형사는 나머지 동료들을 부른다. 계속해서 찾기 시작한다. 공책이 든 상자들을 더 발견한다. 총 300권이 넘는 일기장들을 압수한다. 일부는 거의 새 것이고 다른 것들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경찰서로 가져간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작한다. 읽는다. 연대기를 작성한다. 상황은 점차적으로 명확해진다. 초기 기록들, 2000년대. 삶은 비교적 정상적이었다. 학교, 친구들, 공원 산책에 대해 쓰고 있다. 2007년 기록. 엄마가 우리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집에서 가르칠 것이다. 2008년 기록. 우리는 2달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나는 햇빛이 그립다. 2009년 기록. 엄마가 새 규칙을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한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피자를 주문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에겐 주지 않았다. 그 다음은 더 나쁘다. 2010년 기록. 나는 일찍 음식을 달라고 했다. 엄마는 화를 냈다. 나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하루 동안 앉아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2011년 기록. 나는 일주일째 구속되어 있다. 다리가 저렸다. 엄마는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준다. 작은 빵 조각과 물 한 잔. 2013년 기록. 오빠가 밤에 사과를 다져가려 했다. 부모님이 잡았다. 이제 한 달째 신체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 너무 말랐다. 형사들은 생활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발견한다. 우리는 낮에 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모님은 그렇게 해야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밤에 누군가 시끄럽게 하면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는다. 음식은 하루에 한 번 준다. 보통 빵, 땅콩버터, 감자칩, 가끔 통조림. 물은 요청하면 준다. 하지만 요청하는 것이 무섭다.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끔은 그보다 덜. 꿈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한다. 소박한 것들에 대한. 나는 피자를 꿈꾼다. 진짜 뜨거운 피자. 예전의 맛을 기억한다. 나는 밖에 나가고 싶다. 풀밭을 걷고 싶다. 하늘을 보고 싶다.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2016년 기록은 수사관들을 특히 놀라게 한다. 나는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안다.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에 갇힌 죄수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나는 두렵다. 탈출 시도에 대한 기록도 있다. 2014년 기록. 언니가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다. 부모님이 잡았다. 2달 동안 움직임이 제한되었다. 2015년 기록. 오빠가 쪽지를 썼다. 창밖으로 던지려 했다. 엄마가 발견했다. 3주 동안 구속, 거의 음식 없이. 수사관들은 연대기를 작성한다. 명확한 변화를 본다. 2000년대 초반, 상대적 정상. 2000년대 중반, 고립 시작, 홈스쿨인, 접촉 제한. 2000년대 후반, 엄격한 규칙, 음식 제한, 비정상적인 취급. 2010년대 초반, 심화, 고정장치, 체계적인 굶주림. 2015년대 중반, 완전한 고립. 일기장들은 검찰청으로 인계된다. 전문가들은 확인한다. 기록들은 수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검사는 그것들을 핵심 증거로 사건에 추가한다. 이제 의료진단소와 피해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문서화된 기록들이 있다. 수백 페이지, 수년간의 기록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 부모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 뒤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가. 수사에 심리학자들이 참여한다.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 중 7명은 성인이었다. 법적으로 성인. 나갈 수 있었다. 전화할 수 있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년간 그러지 않았다. 20년 경력의 임상심리학자 앨리슨 데이비스 박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다. 일기장들을 읽는다. 의료 진단서를 본다. 병원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한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사팀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한다. 이것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린다. 가능성이 있어도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상태. 수년간 그에게 시도는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데이비스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데이비드와 루이지는 다단계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차단이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었다. 부모가 허락한 것 외에는 텔레비전도 없었다. 통제된 세션 외에는 인터넷도 없었다. 전화기도 없었다. 승인된 몇 권의 책 외에는 책도 없었다. 집안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권리도 몰랐다. 경찰에 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도 몰랐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학교를 기억했다. 예전이 어땠는지 기억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기억은 희미해졌다. 현실은 이 집이었다. 이 제약이었다. 이 굶주림이었다. 지난 10년에서 15년간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는 끊임없이 주입했다. 밖은 위험하다고,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마약이 있다고, 비정상적인 사건이 있다고, 모두가 해를 끼치려 한다고, 집이 유일한 안전한 장소라고. 부모들은 나쁜 일에 대한 뉴스를 보여주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험한 사건에 대한 말했다. 보이죠? 저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해요. 외부 세계를 적대적인 환경으로 만들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위협이 되는 곳, 경찰이 돕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곳, 사회복지 기관이 모두를 데려가 다른 집에 나누어 버려서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집단 책임이었다. 한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누군가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가면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박탈당했다.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하면 모두 하루 동안 움직임을 제한당했다. 이것은 집단 내에 압력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행동이 형제자매들에게 해를 끼칠까다 두려워했다. 이것은 어떤 저항 시도도 마비시켰다. 데이비스는 설명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특별한 사고방식이 형성된다고. 사람은 부모가 전능하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부모가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두려움은 남아있다. 그들이 들을까봐, 그들이 알게 될까봐, 비정상적인 취급이 끔찍할까봐. 심리학자는 일기장에서의 한 예를 제시한다. 한 기록. 나는 도망칠까 생각했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했다. 내가 떠났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그들을 어떻게 힘들게 할지, 그리고 문을 열 수 없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이것은 수년간 구축된 통제 시스템의 결과다. 또 다른 요인은 신체적 약화였다.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집안의 사람들은 활발한 행동을 할 신체적 능력이 없었다. 도망친다고? 어디로? 그들은 길끝까지 걸어갈 힘조차 없었다. 근육 약화, 영양 부족으로 인한 현기증, 끊임없는 피로. 데이비스는 911에 전화하기로 결심했던 조던의 증언을 조사한다. 묻는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왜 지금인가? 조던은 설명한다. 그녀는 형제자매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간신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다른 한 명이 말을 멈추고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무언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게다가 우연도 작용했다. 부모가 오래된 전화를 남겨두었다. 회수하는 것을 잊었다. 조던이 그것을 발견했다. 충전했다. 2년 동안 탈출을 계획했다. 911에 전화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외웠다. 부모가 특히 깊이 잠든 순간을 기다렸다. 그 순간은 2018년 1월 14일에 찾아왔다. 조던은 집에서 빠져나왔다.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20년간 구축된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다. 데이비스 박사는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린다. 터핀의 집에서 벌어진 상황은 전형적인 장기간의 심리적 압박 살이다. 피해자들은 깊은 트라우마 상태에 있었다. 그들의 현실 인식은 수년간의 조작으로 왜곡되었다. 그들의 자율적인 결정 능력은 비정상적인 취급과 공포 시스템에 의해 억눌려 있었다.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수십 년이. 일부 후유증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보고서는 검찰청으로 인계된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분명해졌다. 이제 피고인들 자신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그들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무엇을 말할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20년간의 체계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설명이 과연 있는지 알아야 한다. 수사팀은 의문을 제기한다. 13명이 어떻게 수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교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회복지기관은 어디에 있었는가? 통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형사들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육청에 서류를 요청한다. 터핀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다. 학교 출석 정보, 건강검진 정보, 공식 기관과의 모든 접촉 정보를 찾는다. 결과는 0. 공립 또는 사립학교 출석 기록은 없다. 건강검진도 없다. 사회복지기관과의 접촉도 없다. 하지만 형사들은 다른 문서를 발견한다. 사립학교 등록증, 샌드캐슬 데이스쿨, 주소, 뮤어 우즈로드 160번지, 바로 그 집이다. 등록일은 2010년, 교장이자 설립자, 데이비드 앨런 터핀, 유일한 교사, 루이즈 안나 터핀, 학생 수 13명.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든다. 학교의 모든 서류를 요청한다. 교육과정 계획, 성적 보고서, 수업 시간표. 답변이 온다. 서류가 없다고. 학교는 등록되었지만 어떤 보고서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수사관들은 캘리포니아 교육청과 연락한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교육청 관계자가 설명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홈스쿨링이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가족 구성원을 집에서 교육하는 3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로 등록하는 것. 두 번째는 면허가 있는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것. 세 번째는 공립학교를 통해 독립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 터핀 부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사립학교를 등록했다. 서류를 작성했다. 소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등록을 받았다. 형사가 묻는다. 그게 다입니까? 아무런 검사도 없습니까? 관계자는 확인한다. 아무런 검사도 없습니다. 법은 사립 홈스쿨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자격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방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연 1회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학생 수를 명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 한 페이지 분량의 양식. 세부 사항은 없다. 데이비드 터핀은 매년 이 진술서를 성실히 제출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학생 수는 13면으로 기재했다. 서명했다. 우편으로 보냈다. 누구도 이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 주소로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시험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다른 주의 법률을 확인한다. 요구사항을 비교한다. 뉴욕에서는 홈스쿨링의 분기별 보고서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시험, 조사관 방문.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연간 학습평가, 교육과정 계획 확인, 건강검진. 매사추세츠에서는 교육과정의 필수 승인, 학군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요구사항이 없다. 이 나라는 홈스쿨링에 대해 가장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가진 주이다. 수사관들은 통계를 찾는다. 캘리포니아에는 3,000개 이상의 사립 홈스쿨이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은 합법적이다. 부모들은 실제로 자녀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부모가 성실하게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부모가 학교를 등록했다면 실제로 가르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확인 메커니즘은 없다. 형사들은 이웃들을 다시 신문한다. 묻는다. 교육의 징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과서, 스쿨버스, 집안에 학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도? 답변은 모두 똑같다. 아니요, 아무런 징후도 없었습니다.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없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이웃은 회상한다. 언젠가 데이비드에게 그의 가족이 낮에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데이비드는 짧게 대답했다. 홈스쿨링이라고.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아닌가? 홈스쿨링은 정상적인 관행이다. 형사들은 시스템에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혹시 누군가 불만 전화를 걸었을까? 혹시 누군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을까? 보호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뮤어 우즈로드 160번지 주소에 대한 신고는 0건. 아무도 터핀 가족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다. 아무도 의심스러운 점을 보고한 적이 없다. 의료 기록을 확인한다. 지난 10년간 의사 방문 기록은 없다. 예방접종도 없다. 의무 검진도 없다.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스템은 애초에 이런 경우를 적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홈스쿨을 등록하는 부모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가정되었다. 그들이 성실하다고 가정되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 터핀은 이 허점을 이용했다. 학교를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폐를 위해 등록했다. 13명의 사람들을 외부 세계와 접촉 없이 집에 가두어두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은 비난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기관도 비난받을 수 없다. 그들은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일했다. 그러한 남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법률이었다. 모든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 터핀에게. 그들은 체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었다. 학교를 등록했다. 진술서를 제출했다.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정상적인 가족의 환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환상 뒤에서 이제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일을 저질렀다.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터핀 가족은 2010년까지 텍사스에서 살았다. 13명 중 첫 8명은 그곳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보냈다. 수사관들은 텍사스 경찰에 요청을 보낸다. 터핀 가족이 살았던 주소들을 확인한다. 몇 군데를 찾는다. 마지막은 리우비스타시, 댈러스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가족은 2003년에 그곳에 집을 샀다. 2010년까지 살았다. 7년 동안. 형사들은 현장으로 간다. 옛 이웃들을 찾아낸다. 신문을 시작한다. 케이티 밀러는 터핀 가족의 집 건너편에 살았다. 그녀는 이 가족을 기억한다. 잘 기억한다. 케이티는 말한다. 집은 항상 이상해 보였다고. 창문은 닫혀 있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고 차는 진입로에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다. 케이티는 가끔 그들을 보았다. 늦은 저녁에 또는 아주 이른 아침에. 온 가족이 줄지어 나왔다. 한 명씩 말없이. 차에 타고 떠났다. 몇 시간 후에 돌아왔다. 형사가 묻는다. 그들과 대화했습니까? 터핀의 집 쪽에서 소음을 들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마당에 몇몇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도 없이. 제임스는 그들을 불렀다. 괜찮은지 물었다. 그들은 겁에 질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제임스는 어쩌면 귀중한 것을 묻거나 아니면 반려동물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이웃인 메리앤 통스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몇 번 터핀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쓰레기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뚜껑을 열고 버려진 음식을 꺼냈다. 빵, 과일, 아직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메리가 루이즈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식료품이라도 가져다 줄까? 루이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계속되었다. 메리는 일부러 먹을 수 있는 것을 쓰레기통 위에 놓아두기 시작했다. 깊숙이 버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2010년 터핀 가족은 갑자기 이사했다. 이웃들과 작별 인사도 없이. 그들은 그저 사라졌다. 집은 텅 비었다. 은행은 미납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집을 팔기 위해 준비하던 부동산 중개인은 그 안에서 본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형사들에게 집이 끔찍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층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침실에는 완전한 비위생 상태의 흔적이 있었다. 바닥, 모퉁이, 벽에 말이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부동산 중개인은 방역 서비스를 불렀다. 전문가들이었다. 집을 청소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한 방에서는 목숨을 잃은 애완동물들이 발견되었다. 햄스터들과 토끼들이었다. 물과 음식 없이 버려진 채 그저 잊힌 채로. 다른 방에서는 수백 개의 음식 포장지가 발견되었다. 침대 밑에, 옷장 뒤에. 마치 누군가가 음식을 숨기고 몰래 먹은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매우 방치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집을 청소하고 팔았다. 그리고 잊었다. 형사들은 다른 이웃들을 더 신문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수집했다. 한 여인은 터핀 가족의 젊은 몇 명이 울타리 옆에 서서 이웃집 사람들이 노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것을 기억했다. 다가가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가 손을 흔들자 그들은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이웃은 언젠가 자신의 현관에서 쪽지를 발견했던 것을 기억했다. 어린이의 글씨체로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서명은 없었다.
이웃은 누가 보낸 쪽지인지 몰랐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버렸다. 형사들은 이 패턴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다. 텍사스에서. 어쩌면 텍사스 이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비정상적인 취급은 우발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발전해온 시스템이었다.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처음에는 고립, 그 다음에는 식량 제한, 그 다음에는 비정상적인 취급, 그 다음에는 구속장치. 해마다 상황은 어려워졌다. 이사할 때마다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월 동안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이상한 점들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부동산 중개인은 흔적을 보았지만 범죄가 아닌 무질서라고 생각했다. 시스템은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데이비드와 루이자 터피는 이것을 이용했다. 누군가가 심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사를 다녔다. 평범한 모습을 가장했다.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는 13명의 삶을 수십 년간 지속된 악몽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2018년 1월 18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서 신문실. 데이비드 터핀이 먼저 끌려왔다. 수갑을 차고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침착한 얼굴, 아무런 감정 없이. 존 솔리스 형사가 카메라를 켰다. 녹화를 시작했다. 자신을 소개했다. 권리를 낭독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솔리스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말해주세요. 데이비드는 단조롭게 대답했다. 그들은 13명이다. 대가족이다. 함께 산다. 그는 엔지니어이고 루이자는 집안일과 교육을 담당한다. 형사는 제한장치에 대해 물었다. 그것들은 왜 필요한가요? 데이비드는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것은 안전조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제약은 그들을 보호합니다. 솔리스가 다시 물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나요? 데이비드는 설명했다.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감독 없이 밖에 나가는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먹고 중독되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형사는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더러운 방들, 침대에 묶인 장치들, 화장실 대신 사용된 양동이들. 데이비드는 사진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네,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청소할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가족이라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다. 솔리스는 음식에 대해 물었다. 왜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했나요? 데이비드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식사했습니다. 하루 3끼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런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요. 그들은 모두 본래부터 말랐습니다. 형사는 의료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극심한 영양실조, 체질량 40% 부족, 장기간의 기아징후.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의사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솔리스는 전술을 바꿨다. 당신은 당신의 보호자들을 사랑하나요? 라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합니다. 공급합니다. 지붕 아래 살게 합니다. 교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형사는 물었다. 지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 걱정되지 않나요? 그들은 병원에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들은 괜찮을 겁니다. 의사들이 돌볼 것입니다. 그들의 기분에 대한 질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걱정도, 감정도. 신문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데이비드는 내내 침착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들에게 외출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밖은 위험합니다. 마약, 비정상적인 사건. 저는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왜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돈을 낭비합니까? 라고 대답했다. 비정상적인 취급이 묘사된 일기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그들의 환상입니다. 과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솔리스 형사는 신문을 마쳤다. 자백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옳음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루이자 터피는 마리아 가르시아 형사가 신문했다. 별도의 방, 별도의 녹화. 루이자는 다르게 행동했다. 울었다. 눈물을 닦았다. 피곤하다고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왜 자신을 붙잡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물었다. 당신은 혐의를 이해하고 있나요? 루이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좋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들을 돌봤습니다. 먹이고 옷 입히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형사는 같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구석장치들, 체중이 매우 적은 사람들, 더러움. 루이자는 사진을 보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제약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만요. 잘못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물었다. 모든 부모가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이들을 몇 달 동안 침대에 묶어두나요? 루이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마 몇 달은 아니었을 겁니다. 며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사는 음식에 대해 물었다. 루이자는 안 했다. 그들은 먹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큰 쇼핑을 할 돈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월급을 받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여주었다. 디즈니랜드 여행, 레스토랑, 비싼 전자제품, 유흥비. 루이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가끔은 쉬어자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쉴 자격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물었다. 그럼 나머지 보호 대상들은요? 그들도 쉴 자격이 있었나요? 루이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가르시아는 화제를 바꿨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다. 루이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들은 병원에 있나요? 언제 볼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 형사는 말했다. 그들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루이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들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엄마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나요? 루이자는 형사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했어요. 저는 좋은 엄마입니다. 신문이 끝났다. 루이자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장했다. 자신은 상황의 희생자라고,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형사들은 두 신문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결론을 내렸다. 데이비드와 루이자 둘 다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이 범죄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 다 자신들이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확신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이 기록들은 사건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배심원들에게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완전한 공감 능력 부족을 보여줄 것이다. 데이비드와 루이자 터핀이 체포된 후에도 수년간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형사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신문했다. 각 대화는 새로운 세부 사항을 더했다. 각 증언은 그림을 더 완전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조슈아 터핀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말했다. 2013년에 부모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대학에 입학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마운트 산 자신토 칼리지, 뮤리에타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집에서 가깝습니다. 형사는 물었다. 왜 하필 당신에게만 허락했나요? 조슈아는 설명했다. 그는 가장 나이가 많았다. 부모님은 가족 중 누군가가 정규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그것은 보기에 좋을 것이었다. 홈스쿨링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다. 그들의 시스템이 결과를 낸다는 것을. 게다가 아버지는 학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조슈아는 서류를 제출했다. 입학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수업은 2013년 가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형사는 물었다. 수업에 혼자 갔나요? 조슈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가 매번 저를 태워다 주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대학까지 데려다주고 주차한 다음 저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은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다. 강사는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루이자는 복도에 서 있었다. 문 밖에서. 수업 내내 1시간 반 동안 그저 서서 기다렸다. 조슈아는 말했다. 어느 날 강사님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저 여성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사님은 저희는 버스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슈아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침묵했다. 수업 후에 엄마가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니? 조슈아는 사실대로 말했다. 루이자는 화를 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낯선 사람들과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했다. 수업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은 카페테리아로 갔다. 대화하고 커피를 사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조슈아도 카페테리아로 갔다. 하지만 엄마가 그 뒤를 따라갔다. 옆 테이블에 앉아서 지켜보았다. 들었다. 누군가가 말을 걸려고 다가오면 루이자는 일어났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옆에 서서 모든 단어를 들었다. 조슈아는 말했다. 어느 날 그룹의 한 여자아이가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요.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조슈아는 저는 전화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놀랐습니다.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는 들었다. 저녁에 집에서 말했다. 아무도 만나지 마. 오직 수업만. 그 여자아이는 위험할 수 있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만들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 조슈아는 그 만남에 가지 않았다. 그 여자아이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형사는 물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나요? 교수님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조슈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 있는 다른 보호 대상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말하면 그들이 다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잡혀갈 거야. 헤어질 거야. 나는 다시는 형제자매들을 볼 수 없을 거야. 그건 네 잘못이 될 거야. 조슈아는 한 학기 동안 공부했다. 넉 달 동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 모든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자 부모님은 말했다. 그만해. 더 이상 학비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야 해. 가족을 도와야 해. 조슈아는 돌아왔다. 그 후 다시는 부모님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형사는 물었다. 대학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았나요? 조슈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는 은혜를 모르는구나. 우리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너는 더 원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신체 활동을 제안했다. 2주 동안. 이제 네 이기심에 대해 생각해봐. 라고 말했다. 그 후로 조슈아는 더 이상 대학에 대해 묻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확인했다. MT 산 자신터 칼리지에 서류를 요청했다. 확인되었다. 조슈아 터피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출석률은 100%였다. 성적도 좋았다. 그러다 그는 그냥 오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제적되지 않았다. 그저 사라졌다. 대학 행정실은 연락을 시도했다. 집으로 전화했다. 루이자가 받았다. 그녀는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학업을 중단한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형사들은 이해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허용되었을 때조차도 통제는 절대적이었다. 엄마는 매 순간 물리적으로 존재했다. 모든 대화를 감시했다. 사회와 시도를 모두 차단했다. 그리고 결국 실험이 빛났다고 판단하자마자 다시 고립 상태로 데려갔다. 조슈아의 이야기는 증명한다. 이것은 단순히 폐쇄적인 가족이 아니었다. 집 밖에서도 작동하는 전면적인 통제 시스템이었다. 이제 검찰은 이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재판을 위한 사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작업은 몇 달 동안 진행되었다.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체계화하며 증인 목록을 준비했다. 수석검사 케빈 버얼은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다. 그는 이것이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재판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이해했다.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다. 최종 공소장에는 각 피고인에 대한 49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데이비드 터핀에게는 비인도적인 취급 혐의 10건이 적용되었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각자에게 1건씩, 부양 의무자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 7건,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 6건, 불법 감금 혐의 12건, 루이자 터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거기에 직무유기 추가 혐의가 더해진다. 각 혐의는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의료기록, 구속장치 사진, 일기장 기록, 12명 피해자의 증언, 이웃들의 증언, 금융문서.
만약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벌은 50명 이상의 증인을 소환할 계획이었다. 의사들, 심리학자들, 형사들, 전문가들, 그리고 물론 피해자들 자신도. 변호인단, 데이비드 터핀을 위한 데이비드 목슬리와 루이자를 위한 재품무원은 사건 자료에 접근했다.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양은 충격적이었다. 수천 페이지의 문서, 수백 장의 사진, 수십 시간 분량의 신문 영상, 가족학 구성원에 대한 의료 진단서, 비정상적인 취급이 묘사된 일기장. 변호사들은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증거 기반이 너무 강력했다. 증언은 일관적이었다. 의료 사실은 반박할 수 없었다. 목슬리는 교도소에서 데이비드를 만났다. 자료 일부를 보여주었다.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만약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당신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의료 보고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침묵했다.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목슬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혐의들에 대한 최대 형량은 344년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당신은 절대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법거래, 유죄 인정을 대가로 확정된 형량을 받는 것, 공개 재판을 피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피하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 데이비드는 며칠 동안 생각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선택지를 검토했다. 동시에 재품무원은 루이자와 비슷한 협상을 진행했다. 증거를 보여주었다. 전만을 설명했다. 거래를 제안했다. 루이자는 더 오래 저항했다. 울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무원은 설명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명백합니다. 검찰은 거래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건은 가혹했다. 모든 혐의에 대한 완전한 유죄 인정, 항소 포기, 최소 형량은 각자 25년, 최대는 종신형. 구체적인 형량은 심리에서 판사가 결정할 것이었다. 2019년 2월, 체포된 지 1년 후, 데이비드 터피는 동의했다. 서류에 서명했다. 비인도적인 취급, 가혹행위, 불법 감금을 포함한 1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일주일 후 루이자도 마찬가지였다. 자백에 서명했다. 14가지 혐의, 완전한 유죄. 2019년 2월 22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정. 유죄 인정 심리. 데이비드와 루이자는 판사 앞에 섰다. 버나드 슈아츠 판사는 혐의를 낭독했다. 각자에게 물었다.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데이비드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루이자는 눈물로 대답했다. 네. 판사는 유죄 인정을 기록했다. 4월에 선고 날짜를 지정했다. 피해자들에게 범죄의 영향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 변호사들은 법정을 나섰다. 언론에 짧은 논평을 했다. 목슬리는 말했다. 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원은 덧붙였다. 제 의뢰인은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죄 인정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진짜 판결은 2달 후에 나올 것이다. 피해자들이 2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심리에서. 유죄 인정 후 형사들은 그날 밤에 완전한 그림을 재구성했다. 20년 된 시스템이 무너진 밤. 조던은 상세한 증언을 했다. 2년 동안 탈출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든 단계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야기했다. 모든 것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조던은 낡은 전화기를 찾았다. 부모가 압수하는 것을 잊은 저렴한 스마트폰이었다. 심카드 없이. 기술적으로는 쓸모없었다. 하지만 조던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긴급 전화는 심카드 없이도 작동한다는 것을. 911에 전화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숨겼다. 매트리스 밑에. 부모가 잠든 동안 몰래 충전했다. 한 번에 몇 분씩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서 정신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상담원에게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일기장에 기록했다. 암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소였다. 조던은 자신의 주소를 몰랐다. 부모님 없이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거리 이름도 보지 못했다. 집 번호도 몰랐다. 그녀는 언니인 제니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제니퍼는 언젠가 우편물을 본 적이 있었다. 주소를 기억했다. 뮤어 우즈로드 160.
제니퍼는 조던에게 알려주었다. 조던은 일기장에 적었다. 외웠다. 2년간의 계획, 2년간의 적절한 순간 기다림. 2018년 1월 14일 일요일 새벽 5시경. 부모님은 자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고 있다. 집은 조용하다. 조던은 침대에 누워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결정이 내려졌다. 오늘이다. 그녀는 일어섰다. 천천히, 조용히. 자신의 방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수년간 열린 적이 없었다. 녹슨 경첩. 하지만 조던은 미리 준비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한 방울씩 부엌 기름으로 경첩을 윤활했다. 창틀을 밀었다. 창문이 열렸다. 조용히 삐걱거렸지만 열렸다. 조던은 뒤돌아보았다. 옆 침대에 있는 어린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깨우기로 결심했다. 속삭였다.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도망칠 거야. 경찰을 부를 거야. 여동생이 눈을 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섰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조던이 먼저 나섰다. 높이는 약 2미터. 잔디 위로 뛰어내렸다. 뒤돌아보았다. 여동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동생은 창턱에서 얼어붙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조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방 안을 보았다.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속삭였다. 못하겠어. 무서워. 조던은 설득하려고 했다. 속삭였다. 제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 여동생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창문에서 물러섰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조던은 마당에 혼자 남았다. 몇 초 동안 생각했다. 돌아갈까? 계획을 잊을까? 하지만 이내 기억해냈다. 구속되어 있던 형제자매들을 기억해냈다. 굶주림을 기억해냈다. 그들 중 한 명이 쇠약해져 말을 멈췄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해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그녀는 울타리로 갔다. 울타리를 넘어갔다. 길거리에 서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기온은 약 10도였다. 조던은 낡은 티셔츠와 추리닝 같은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다. 추웠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전화를 꺼냈다.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졌다. 배터리는 거의 가득 차 있었다. 밤새 충전했기 때문이다. 키보드를 열었다. 911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조던은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추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녀는 2년 동안 연습했던 것을 말했다. 명확하게, 순서대로, 이름, 정보, 주소, 상황, 구속장치, 형제자매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원은 들었다. 기록했다. 순찰대에 전달했다. 조던은 전화선에 연결된 채로 있었다. 교차로로 갔다. 경찰을 기다렸다. 4분이 지났다. 그녀는 순찰차를 보았다. 차가 다가와서 멈춰섰다. 경찰관들이 내렸다. 조던이 사진이 있는 전화를 보여주었다. 다시 설명했다. 집을 가리켰다. 경찰관들은 들었다.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한 통의 전화, 하룻밤. 너무나 어려 보이는 거의 성인인 소녀의 한 가지 결정. 그리고 데이비드와 루이자 터핀이 20년 동안 구축한 시스템은 4분 만에 무너졌다. 조던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녀의 부모가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녀는 단 하나만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만이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2019년 4월 19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정은 가득 찼다. 기자들, 검찰 관계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터핀 가족 중 몇몇 올 연기를 낸 사람들도 있었다. 버나드 슈와츠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모두 일어섰다. 선고 심리가 시작되었다. 데이비드와 루이자는 따로 끌려왔다. 둘 다 죄수복을 입고 둘 다 수갑을 차고 변호인석에 앉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루이자는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울었다. 판사는 절차를 설명했다.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을 것이다. 그 다음 피고인들의 발언, 그리고 선고. 검사는 첫 번째 증인을 불렀다. 조슈아 터핀, 대학에 다녔던 그였다. 그는 증언대로 나섰다. 메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손은 떨렸다. 그는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저의 부모님은 저의 삶을 훔쳤습니다. 저의 교육을, 저의 기회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훔쳤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야 할 세월을 저는 감금된 채 보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그는 앉았다. 판사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제니퍼였다. 성인 여성,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메모 없이 기억에 의존해 말했다. 저는 자유롭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저는 죄수였습니다. 집이어야 할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멈췄다. 계속했다. 제가 언제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것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세 번째는 조던이었다. 그녀, 911에 전화했던 사람. 그녀는 판사 앞에 자신감 있게 서 있었다.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저의 형제 자매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요.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바깥 세상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가장 위험한 곳은 우리 집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데이비드와 루이자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들을 향한 증오가 당신들이 저의 어린 시절을 망쳤던 것처럼 저의 삶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몇몇 기자들은 눈물을 닦았다. 조던은 앉았다. 몇몇 다른 사람들도 증언했다. 각자의 이야기는 비슷했다. 고통, 잃어버린 세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일부는 용서.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용서.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물었다.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보호하려 했다고.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었다고 말했다. 루이자가 그 뒤에 일어섰다. 흐느껴 울었다. 눈물 속에서 말했다. 사랑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저는 나쁜 엄마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판사는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앉으라고 요청했다. 침묵이 찾아왔다. 판사는 서류철을 열었다. 선고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법원은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언을 조사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다. 데이비드와 루이자 터핀이 저지른 행위는 이주 역사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장 중대한 비정상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조직적 성격, 장기간의 지속, 부양 의무자들의 복지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그는 잠시 멈췄다. 데이비드 앨런 터핀, 14가지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자격은 최소 25년 후에 발생합니다. 데이비드는 반응이 없었다.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루이자 안나 터핀, 14가지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자격은 최소 25년 후에 발생합니다. 루이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었다. 판사는 서류철을 닫았다.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망치를 두드렸다. 데이비드와 루이자는 끌려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정의 보호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호송대를 따라갔다. 문 뒤로 사라졌다. 법정은 천천히 비워졌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안았다.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선고 후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13명의 사람들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자유는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풀려난 직후 가족은 나뉘었다. 7명의 성년들은 성인 지위를 얻었다. 그들은 사회복지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주택에 따로 배치되었다. 6명의 어린 사람들은 입양가족에게 갔다. 각 가족당 2~3명씩.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간단한 일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ATM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습득하는 이 모든 기술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습득해야만 했다. 조던은 풀려난 지 몇 년 후 인터뷰를 했다.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몇 년 동안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라고 주입받았으니까요. 다시 배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기술이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두 가지 혁명을 놓쳤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이해하기 어렵고 무서운 것이었다. 조슈아는 회상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작위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무언가를 망가뜨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화하는 방법,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정보를 찾는 방법. 일반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그에게는 계시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전도 있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일자리를 구했다. 간단한 일이었다. 웨이터로, 계산원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운전을 배웠다. 면허를 취득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2021년, 풀려난 지 3년 후 조사가 발표되었다. 입양 가족에게 배치되었던 어린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비정상적인 취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만 또다시 비정상적인 취급, 또다시 식량 제한, 또다시 고립.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밝혀졌다. 사회복지기관이 입양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험 신호를 놓쳤다는 것이, 정기적인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은 이 가족에게서 데려와졌다.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카운티 감독관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우리는 그들을 2번이나 실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보호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이었다. 부모 체포 후 지원기금 설립이 발표되었다.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6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이 돈은 교육, 의료 서비스, 심리치료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기금의 돈이 자신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리 시스템이 불투명하다고, 약속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원은 조사를 시작했다. 밝혀졌다. 돈의 대부분이 행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관리자들의 급여로, 법률 서비스로. 수혜자에게는 모금된 금액의 절반도 채 도달하지 않았다. 스캔들은 공개되었다. 기금은 해체되었다. 남은 돈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분배되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밝은 순간들도 있었다. 조던은 대학에 입학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한다. 동기부여 연설을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존의 상징이 된다. 조슈아는 2013년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을 마쳤다. 학위를 받았다. IT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아파트를 빌렸다. 스스로 살아간다. 생전 처음으로. 제니퍼는 다시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 성인을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천천히 놓쳤던 것을 만회한다. 언젠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한다. 어린 사람들도 적응한다. 일반 학교에 다닌다. 또래들과 어울린다. 평범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운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13명 모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처럼 오랜 기간의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PTSD, 불안장애, 신뢰 문제. 이것들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운다. 데이비드와 루이자 터피는 계속 감옥에 있다. 가석방 자격은 2044년에 주어진다. 그때쯤이면 그들은 매우 나이가 많을 것이다.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도 그들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해자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들은 그들에게서 도둑맞았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천천히, 힘들게.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